반갑습니다.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사담입니다. 세상은 늘 변하고 권력과 부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작은아버지는 젊은 시절 사고뭉치였지만 경찰서장이라는 높은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데요. 화려한 부와 명예를 누렸지만 말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의 삶은 길지 않지만 남겨지는 이야기는 길게 이어집니다. 오늘 낭독해드릴 이야기는 이두희 작가님의 단편 작은아버지의 죽음입니다. 가족의 기억 속에서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남게 되는지 알게 되는데요. 소설이란 것은 허구적 이야기 속에서 인간과 세상의 진실을 발견하고 타인의 삶을 체험하며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소설이 이에 잘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빠르게 재미있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채널 가입 다 하셨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작은아버지의 죽음, 이두희 단편소설. 젊어서 욕심과 권세욕이 많던 처 작은아버지가 어제 죽었다. 영정은 인자하게 웃고 있지만 그가 인자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말단 순경으로 시작해서 불과 20여 년 만에 경찰서장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으나 높이 나는 새의 강화가 추락으로 바뀌면 중력 가속도로 인해 더 아픈 법인가. 화려한 퇴임식 후 찾아온 급격한 건강 악화로 죽기 전까지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병원 신세를 지며 앓다가 심정지로 어제 급작스럽게 죽고 말았다. 아무도 임종을 지키지 못한 채 홀로 죽어갔다. 말년에 그는 뼈만 앙상한 채 등은 욕창으로 몹시 헐어 있었다. 가족들조차 제대로 보살피지 않은 듯 했다. 소문에 의하면 스스로 곡기를 끊었다는 말도 들렸다. 작년에 그를 마지막으로 봤을 때 무엇이든 잘 드셔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내게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당최 입에 맞는 음식이 없다고 쏙 들어간 눈을 끔뻑거리며 마른 입가를 만졌다. 안쪽에 가지런하고 새하얀 이는 퇴직 전 그의 전성기를 상징하듯 첨단의 과학과 결합된 인공물이다. 피골이 상접한 얼굴과 묘한 부조화를 이루었다. 그 미학적인 인공물은 이제 그에겐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고 이를 두고 까미는 부조리하다고 하였다던가. 어찌 보면 그 인생의 부조리가 어디 그뿐이랴. 내가 그를 처음 만난 건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앞두고 인사를 갔을 때였으니까 벌써 15년 전이다. 장인과 작은아버지는 형제 둘만 남겨진 나름 손이 귀한 집이라고 자라면서도 늘 형제밖에 없다는 선친의 당부를 달고 살았다고 장모는 귀띔했다. 그래서인지 사촌은 남이라는 말이 무색하리만큼 내왕이 잦았고 명절마다 제사마다 애경사마다 사위 입장에서 보기에 조금 생경한 장면이 펼쳐지는 그런 집안이었다. 그의 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촌이었다. 고급 아파트라는 건 요즘에 국민 일반 평형은 없다는 뜻이다. 외관부터 뭐든 널찍하고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은 다소 위압적이었다. 입구부터 집 안까지 들어가는데 2번이나 신분 확인을 거치고 나니 약간 화가 치밀기도 했다.
하지만 테라스에서 그를 기다리며 바라본 한강과 강변의 수많은 차들은 내가 언제 화를 냈냐고 아내에게 입을 삐쭉 내미는 신용을 하기에 충분했다. 기다리는 동안 아내의 작은 어머니는 다과를 내왔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건 제철 과일이 아니고 계절과 무관하게 재배한 하우스 과일이 아니었나 싶다. 집주인의 식성이 유별나 없는 것만 찾는다고 눈을 찡긋하며 흉을 보았지만 아내에게 들은 바로는 정작 작은 어머니의 입맛이 유별나기로 소문이 자자하다고 들었다. 멜론과 딸기와 귤을 넓은 접시에 먹음직하게 플레이팅해서 내왔는데 감은 덜 익어 맛이 별로라 내오지 않았다는 대목에선 작은 어머니의 얼굴을 멍하니 쳐다봤었다. 과일을 손질하며 자연스럽게 나를 바라보는 눈웃음은 부드러움을 가장한 예리한 일별이 아닐까. 단맛 쓴맛을 겪은 묘한 내공이 느껴졌다. 옆에서 순진하게 웃는 아내의 눈이 토끼의 눈망울이라면 작은 어머니의 눈은 매의 눈초리에 가까웠다. 실제로 날카롭게 생겼다기보다는 일종의 메타포다. 아내가 그녀의 혈맹인 사실이 다행이란 생각까지 든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녀의 손윗동서, 그러니까 나의 장모는 영리하지만 가끔 사람을 당혹스럽게 할 정도로 솔직한 면이 있다. 때론 묻지도 않은 사실을 알려주고는 해서 옆에 있던 장인으로부터 핀잔을 들어도 그때마다 틀린 말은 아니잖유 하며 좀처럼 물러서지 않는 분이다. 내게는 이런 장모가 자발스럽기보다는 솔직 담백하고 애교스럽게 보이기까지 하였다. 대부분 경우에 맞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한 번은 결혼을 앞둔 작은 집의 맞사위, 그러니까 사촌 동서가 될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중에 장모는 어쩌다 작은 집의 과거사까지 거슬러 지난 30년사를 비교적 일목요연하게 경제사를 중심으로 당혹스러울 정도로 흥미롭게 이야기를 풀어헤친 적이 있는데 내가 굳이 이야기를 풀어헤치다라는 투박한 표현을 사용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야기하는 장모를 보고 있자면 어떤 때는 명절 때 국악 한마당 같은 프로에서 소리꾼이 내지르는 판소리를 경부 철도가풍에 창가로 편곡하여 축음기 위에 올려놓는 것 같은 착시를 일으키곤 한다. 아무튼 그녀가 풀어놓은 작은 집의 비사는 이랬다. 작은아버지는 젊어서 거의 내놓은 자식이라 했다. 한마디로 사고뭉치였다는 얘기다. 돌아가신 아내의 할아버지는 사고뭉치 둘째로 인해 논밭을 팔기도 하고 키우던 소도 여러 마리를 변상조로 내주어야 했으니 속이 몹시 쓰렸을 것이다. 그가 가출하여 이웃집 처자, 지금의 작은 어머니와 야반 도주를 감행했을 때가 비행의 정점이자 변곡점이 되었던 듯 싶다. 물론 장모는 가출을 빌어먹을 짓으로 명명했고 반면 이웃집 처자와의 야반 도주는 마치 부러진 제비의 다리를 묶어주는 말하자면 팔자를 고치는 한 수라고 읊었지만 그녀가 고등교육을 받고 정점이니 변곡점이니 하는 단어를 알았더라면 나도 그녀에게서 판소리니 창간이 하는 느낌은 갖지 않았을 것이다. 상경한 서울 변두리의 사글세방에 둥지를 틀자 새끼를 낳고 마누라의 좋은 대로 순사시험에 응시해서 이파리부터 3년에 한 번꼴로 기어올라 20년 만에 영감님이 되었으니 집안 경사라고 돌아가신 시아버님은 무릎을 치며 내 그럴 줄 알았다고 사고뭉치라고 저주를 퍼부을 땐 언제고 그렇게 좋아하시더라 하는 대목에선 확실히 판소리 같기도 하고 창가 같기도 한 리듬감을 느꼈었다. 그런데 그래봤자 공무원 아닌가? 아무리 수완이 좋고 경제사 등의 변동을 읽어내는 감각이 탁월해도
본군만으로 한강변을 조망하는 대형 아파트와 수도권의 제법 큰 상가 건물을 여러 채를 소유할 수는 없는 법이다. 이 부분을 장모는 이렇게 풀었다. 그 집의 살림을 책임진 사람은 작은 엄마라는 것이다. 작은 아빠는 경찰 생활을 하며 외풍을 맡기만 했다는 것이다. 작은 엄마는 대한민국에서 돈 되는 거라면 마다하지 않고 다 해본 사람이라고 했다. 재래시장의 좌판부터 시작해서 일수쟁이도 했다고 했다. 여기서 내가 가진 일수쟁이에 대한 아득한 기억 하나를 꺼내보면 어려서 우리 동네에 돼지시장으로 불린 재래시장이 있었는데 시장 이름과 비슷한 어감에 약 40대 후반의 얼굴이 통통하고 눈두덩이엔 살집이 부어오르고 그 살집이 완만하게 복부까지 이어져 기다란 밍크코트로 내밀한 비계 덩어리를 꼭꼭 감추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줌마 하나가 오후 6시 무렵이면 어김없이 시장에 나타나 일정한 동선을 따라 점포들을 돌던 모습이 생각난다. 얼굴만큼 통통한 약지에는 금가락지가 체결돼 있었는데 어떻게 끼웠을까 몹시 궁금할 정도로 뺄 때가 염려되었다. 커다란 백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내 가게마다 배정된 페이지를 찾아 모나미 볼펜으로 날짜를 적고 돈을 세더니 작은 인주를 열어 다 쓴 모나미 볼펜 뚜껑을 이용하여 도장처럼 해당 날짜 위에 영표를 찍고 나갈 때 젓갈이든 멸치든 마음대로 집어먹다가 짭짤하네 잘 사갔네 하며 가게를 떠났다. 그런데 특이했던 건 그 일수쟁이는 늘 누군가를 한 발 뒤에 대동하고 다녔다는 것이다. 건장한 30대 중반의 사내였는데 들리는 소문은 동네에서 알만한 건달이라고 했다. 말없이 뒤에서 일수쟁이를 따라만 다녔는데 어린 내게도 그의 과묵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그렇게 작은 엄마는 일수쟁이를 거쳐 성인 오락실, 술집, 룸살롱 등 돈이 되면 무엇이든 했고 그 과정에서 말썽이 생기면 경찰인 남편이 적당히 해결사 노릇을 했었다고 풀어놓았다. 한때의 유흥가를 지역 조폭들이 구역을 나누어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던 시절에도 작은 집에서 하는 영업장소는 무풍지대였다고 귀띔했다. 군사 정권 시절에는 현금을 모으면 작은 엄마는 땅과 건물을 샀다. 그게 고스란히 폭등했고 오늘날의 부를 일군 원천이 됐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장모가 내게 착시를 일으키면서까지 들려준 작은 집의 비사에 대한, 그러니까 그의 형인 내 장인이 시골에서 등이 휠 정도로 농사를 지으며 한평생을 보내는 동안 동생은 서울에서 등을 꼿꼿이 유지하면서도 수십 배의 돈을 만질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고 싶다. 이 나라의 자본주의에서 이 소유는 정당하고 저 물질은 악하다고 규정하는 순간 상대에게는 마치 나처럼 바람 피우면 정당한 바람이야 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공유에서 내 거가 분리된 청동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이며 자칫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시키는가 하는 윤리학에까지 쟁점이 번질 공산도 있다. 테라스에서 석양이 물들어갈 무렵에 한강변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아내가 불렀다. 작은 아버지가 오셨다고. 정복을 벗고 실내복을 걸치고 나오셨는데 약간 피곤해 보였다. 용산 재개발 철거 시위 진압작전에 투입되었다고 들었는데 현장에 있다가 바로 퇴근한 거였다. 자리에 앉자마자 내가 누구인지 인사도 받기 전에 나에게 그놈의 데모 때문에 이 나라의 공권력이 얼마나 낭비되는지 알기나 해? 대먹지 못한 놈들. 하고는 고개를 옆으로 돌리며 자신의 하악근이 얼마나 완강한가를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그날의 완강함은 사상자를 통하여 증명되었다.
조합원 6명이 경찰 진압에 의해 사망하였고 수많은 부상자가 나왔다. 언론에서는 참사라고 떠들었지만 정부에서는 전문 시위꾼들의 도심 테러가 의심된다고 역공을 펼쳤다. 도대체 얼마를 달라는 거야? 민준이, 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놈들이 돈은 더 밝힌다니까. 무레배 같은 놈들은 그냥 따발총으로 갈겨버려야 해. 그래야 공권력이 바로 서는 법이지. 분개한 듯 시위대를 비판하면서도 앞에 앉아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는 나를 의식한 듯. 가만히 있자. 우리 조카 딸과 결혼한다고 했지? 잘 왔어. 난 지은이 작은아버지 일세. 말이 작은아버지지 지은이를 내 자식보다 더 아꼈으니까 그건 명심해야 해. 지은이 행복하게 해줘야 해. 알았지? 여보, 오늘 같은 날 조카 사이랑 한잔 해야지. 안주 좀 내와. 하며 작은 방으로 들어간 그의 손엔 어느새 포장도 뜯지 않은 발렌타인 32병이 달랑달랑 매달려 있었다. 이게 숙취가 없고 잘 넘어가 이것만 찾게 된다며 마치 생태적으로 이런 고급 술만 먹어온 사람처럼 말을 했지만 장모의 전언에 의하면 그에게는 젊어서부터 집에서 담근 탁주나 독한 소주를 주전자째 꿀꺽꿀꺽 들이키고 손으로 대충 자른 열무김치를 두어 번 감아 입에 우겨 넣으며 엄지손가락을 척하고 올리는 소탈한 면도 있다는 말이 생각나 나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던 중 마침 그 집에도 조만간 결혼식을 올릴 사촌 처제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다. 신랑 될 사람하고 이런저런 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내느라 좀 늦는다고 작은 어머니가 전했다. 그리고는 무슨 이유인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신랑이 치과 의사인데 이번에 개업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였다. 그런데 그쪽에서 예단으로 병원을 차려달라는 눈치라며 작은아버지를 힐끗 바라봤다. 나는 이 부분에 관해서도 지나치게 솔직 담백한 나의 장모를 통해 미리 들은 바가 있어 놀라지 않았다. 아니,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말끝을 흐리는 작은 어머니에게 포르쉐와 롤렉스도 예단에 포함돼 있었다면서요?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어차피 중매로 만나는 거라 어느 정도 조건을 따지는 게 당연하지 않냐고 아내가 재빨리 수습 모드로 다른 얘기를 꺼내려는데 작은아버지가 그렇게 해달라는 거 해주란 말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는 나를 잠시 바라보다 그 얘긴 나중에 하자고 하며 화제를 돌리셨다. 아마도 같은 사위 입장에 처한 나를 보고 미묘한 분위기를 읽으셨던 모양으로 고개를 돌리며 예의 그 하악근을 다시 움직이셨다. 아마도 작은아버지는 무언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거나 난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전에 어떤 의지를 표명하고자 할 때 습관적으로 고개를 살짝 돌리며 어금니를 무는 것 같다. 내심 자존심 상하고 불쾌할 수 있었지만 나는 작은아버지 정도는 아니지만 능력에 따른 부의 편제에 대하여 가급적 이해하고 용인하는 것이 자본주의적이라고 믿고 있던 때였으므로 내색은 하지 않았다. 말이 나온 김에 그러면 작은아버지 정도는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이냐고 묻는다면 이런 예를 들고 싶다. 그 전에 내키지 않지만 이 얘기부터 해야 한다. 내가 그 집안과 결혼하고 아이도 둘을 낳아 그럭저럭 입에 풀칠하고 살아가던 때였으리라. 돌연 다니던 회사가 미수금 문제로 거래처로부터 막대한 손해를 보았고 연쇄적으로 물결이 파급하듯 퍼져나갔다. 사장은 자리를 비우기 일쑤였고 도망 다니느라 그러지 않았을까. 채권자들로 보이는 자들은 회사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다. 한 번은 모처럼 사장이 들렀을 때 채권자들이 소식을 듣고 들이닥치는 바람에
아슬아슬하게 맞닥뜨릴 뻔했는데 멀리서 내가 보낸 전신을 이용한 신호를 간파하고 급히 피할 수가 있었다. 건물이 박공지붕이라 숨을 수가 없는데도 사장은 결국 잡히지 않았는데 그 추위에 층계도 없는 지붕 꼭대기로 올라가 3시간을 버텼다는 게 지금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이긴 하다. 덕분에 사장은 자신이 쓰던 당시로서는 비교적 최신식 휴대폰을 내게 주었다. 얼마 안 가 회사는 법인 파산 절차로 인해 대부분 일자리를 잃었다. 나도 같은 처지였는데 제 취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 그 뒤로 2년을 전업주부가 되어 둘째를 내 손으로 키우며 지냈다. 집안 모임에 나가면 처가 식구들의 무언가 어색하고 민망한 표정을 읽을 수 있었는데 이건 나의 자격지심이 아니다. 나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정도의 인지상정을 이해할 나이가 되었던 것이다. 다시 작은아버지가 어느 정도인지 하던 얘기를 마저 하겠다. 아마도 추석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작은 집 식구들, 그러니까 맞사위 가족, 아들 내외를 포함하여 작은아버지와 어머니까지 성묘를 가기 위해 큰 집, 그러니까 내 처가집에 들리던 날이었다. 성묘를 마치고 다가를 먹는데 아들이 하는 사업 얘기가 화제에 올랐고 약간의 운영난을 겪고 있다는 말까지 들리자 작은아버지가 듣고 있다가 아들을 질책하는 말을 하였다. 해당 관서의 인허가 절차 과정에 아들이 어떤 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치는 처세를 했을 수도 있다. 아무튼 사촌 처남은 얼굴을 붉히기만 할 뿐 아무 소리 않고 엄지로 관자놀이를 누르는 신용만 할 뿐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작은아버지의 입에서 춤이든 도박이든 뭐든 최고가 되면 되는 거야. 그게 돈 버는 거라고. 뭐든 뛰어난 놈만이 살아남는 세상이라고. 수단과 방법은 안 중요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라니까. 못나고 사람 구실 못하는 놈들이 맨날 뒤에서 변명하고 불평하는 거야. 하며 예의 그 하악근을 내밀며 고개를 돌렸다. 공교롭게도 옆에 있던 나와 정통으로 눈이 마주치자 약간 짜증나는 내색을 하더니 전에 요즘 쉰다며? 사내가 일을 해야지. 한창인 나이에 집에서 애나 보고 있으면 되겠어? 기성이 회사로 나와. 거기 현장에서 뭐라도 하란 말이야. 알겠나? 아버지, 우리도 회사 인원을 줄여야 할 판국인데 사촌 매형 자리가 어디 있어요? 남도 아니고 직원이 40명인 회사에 아무렴 매형 자리 하나 없겠냐? 넌 왜 그리 융통성이 없어? 매형이 집에서 놀고 있는데 불쌍하지도 않아? 아까부터 가만히 듣고 있던 아내가 얼굴을 붉히며 자리에서 일어선다. 아버지처럼 따르던 작은아버지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가족 간에 오갈 수 있는 그야말로 악이 없는 대화로 받아들이는 눈치였다. 하지만 내가 있는 자리에서 계속 머무는 것이 부담스러웠던지 자리를 피했다. 어쩌면 아내도 내심은 작은아버지 말에 동의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문득 말이다. 나도 내 딸이 커서 나와 같이 무능하기 짝이 없는 사내와 결혼하고 집에서 쉬고 있다면 작은 집의 무례와 달리 행동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 내 딸이 나와 같은 자로 인해 고생하는데도 능력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쩌면 작은아버지가 옳다. 하지만 작은아버지의 정도가 경우에 따라서는 극단적으로 발현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건 바로 남에 대한 평가에서다. 그의 친구 중에 작은 약종상부터 시작하여 중견 제약사로 몸집을 키운 입지 전적인 인물이 있었는데 회사가 어려워지고 결정적으로 오랜 동안 곁에서 자금을 담당해왔던 재무 담당 부장이 회사 재무제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회사 돈을 횡령해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도주하는 바람에
회사가 파산을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까지 직원들의 생활을 걱정하고 최대한 급여를 보전해 주었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은 아내와 서울 변두리의 작은 빌라로 이사를 했다고 혀를 끌끌 찼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 친구는 바보야. 죽도록 고생해서 남만 좋은 일 시켜준 거지. 자기부터 살고 봐야지. 멍청한 사람이 따로 없어. 안 그래? 라며 그는 또 그 완강한 저작근을 실룩거렸다. 작은 집 사촌 동서, 그러니까 그 의사놈은 아까부터 앞만 바라보며 조용히 쓰느숨만 짓고 있다. 본인이 기재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듯하다. 그는 결국 작은 집의 도움을 받아 병원을 개업하고 손목에는 황금색 롤렉스를 올렸으며 1층 주차장에는 빨강색 포르쉐를 대기시켜 놓았다. 하지만 나는 하나도 속상하지 않다. 그는 다만 나보다 부자일 뿐이다. 그에게 인생은 돈이다가 아니지 않느냐고 말하면 꼭 돈 없는 것들이 저런 말을 하더라고 비웃을 것만 같았다. 그와 결혼한 사촌 처제는 음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했다. 피아노 독주에도 몇 번인가 열었었는데 실력이 그리 대단한 것 같지는 않다. 그녀는 1시간 반 동안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템페스토와 14번 월강을 비롯하여 비창 2악장 그리고 쇼팽의 녹턴 몇 곡을 연주했다. 내게 곡에 대한 신미안이 있었기보다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해서 아주 어려서부터 당신이 피아노 치는 모습을 보며 자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소한 곡에 몰입해서 나오는 소리와 기계적으로 악보를 외워치는 소리와의 차이를 구별할 정도는 된다. 언젠가 장모가 내게만 속삭이듯 들려준 비사에는 사촌 처제가 복열로 음대에 들어갔다는 내용도 있었다. 한때 사립대에서는 소수지만 일종의 기여 입학처럼, 아니 그보다 더 은밀하게는 이사장이나 총장 비자금의 재원을 마련할 용도로 복열 입학이라는 것이 존재했는데 결국 재능은 없지만 돈은 있는 부자와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물이었다. 처제는 그걸 이용했다. 대학은 마침 최고급 스쿨버스와 그랜드 피아노가 필요했고 눈치 빠른 작은 어머니가 그걸 놓칠 리 없었다.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나는 이 또한 자본주의의 역기능적 부산물이라는 어설픈 발언은 하고 싶지 않다. 농촌 출신의 탁주와 소주를 좋아하던 사내가 어쩌다 시류에 편승하여 제법 큰 부를 일구자 의사 사위를 들이기 위해 적잖은 돈을 지불하고 그보다 3배나 많은 돈을 들여 미스코리아 출신의 프로골퍼를 며느리로 맞으면서 우리도 이제 종자 한번 바꿔보자고 발렌타인 30을 들이키며 소리내어 펑펑 울었다는 비사에도 나는 분노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으랴. 제법 판매부수를 올렸던 어느 경제학자가 세상에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다면 그건 경제사정의 변동이라며 우리 주위의 미시적 세상이든 전 지구적인 거시적 세계든 부는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 그러면서 아무리 유서 깊은 가문도 한 그루의 떡갈나무만큼도 오래 못 간다는 비유도 들었던 것 같다고 말했던 것을 TV에서 들은 기억이 있다. 훗날 하얗게 늙은 장모는 이를 두고 담백하고 리듬감 있게 작은 집의 비사를 다음과 같은 말로 결론지었다. 권불 10년, 하무 11세, 라고 했다가 화들짝 놀란 내 안색을 살피더니 죽은 남편에게도 물러서지 않던 결기를 풀고 소녀처럼 수줍게 웃으며 사위, 내가 뭐 틀린 말 했는감? 라고 하였다.
나는 그런 장모에게 지그시 고개를 가로저으며 언제나 장모님이 옳습니다. 라고 해주었다. 그럼 지금부터 내가 강남의 그 테라스에 있던 집에 인사를 다녀온 후 15년 동안, 그러니까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시기까지 작은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장모에게 들었던 비사를 압축하고 한편으론 그간 내가 겪은 사실을 토대로 다소 속도감 있게 풀어보기로 한다. 그 후, 그러니까 내가 그 집에 인사를 다녀온 후 얼마 있다 나는 예정대로 결혼을 하였다. 아내가 모아놓은 돈에 나도 수도권에 있던 작은 빌라를 팔아 우리는 부천에 아파트를 샀다. 은행 융자도 받았으면 물론이다. 아는 지인의 소개로 작은 중견기업 영업부에 재취업할 수 있었고 벌써 8년이 다 되어간다. 정신없이 보낸 세월이었다. 사랑스런 내 장모님도 재작년에 그 하얀 머리와 작은 몸을 불태워 기어이 백골이 진토되어 작은 항아리가 되었다. 선산 장인의 무덤 옆에 가시나무새처럼 숨을 죽였다. 작은아버지는 경찰에 꽂힌 서장을 몇 년 더 하시다 퇴직한 후 10년 만에, 그러니까 어제 죽었다. 영정은 인자하게 웃고 있지만 장례식장은 썰렁했다. 말단 순경으로 시작해서 불과 20여 년 만에 경찰서장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으나 퇴임식 후 찾아온 급격한 건강 악화로 줄곧 병원 신세를 지며 앓다가 심정지로 어제 급작스럽게 죽고 말았다. 그는 말년이 불행했다. 개인적으로는 퇴직 후 정계에 입문하려고 여당의 공천에 목을 메었다. 당시의 좌파 정권 하에서 선거 유세 중 그는 우파인 야당을 누구보다 혹독하게 몰아붙이며 좌파 후보 행세를 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의 목을 매달았다. 많은 돈을 들여 공천을 받았지만 내리 2번 낙선의 고배를 마시고 상가금을 한 채를 날렸다. 그 과정에 작은 어머니의 자살 소동이 벌어졌고 집안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급격히 건강이 나빠져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죽기 전까지 칩거로 일관했다. 아들은 현직에 있던 아버지의 든든한 뒷배가 사라지자 자생력을 잃고 걸핏하면 자금 부족을 호소하기 일쑤였고 그때마다 상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연명했다는 후문이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임대 공실이 늘어났으며 금리가 폭등하자 이자를 감당 못하였다고 한다. 달고 다른 작은 어머니의 지략도 이른바 AI 인공지능 세대로 상징되는 패러다임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무너진 왕국의 골동품에 불과했다. 아들은 조기 유학을 보냈던 어린 딸마저 중도 포기시키고 불러들였으며 아내와의 불화를 겪다 마침내 작년에 이혼했다. 그의 아내는 이미 오래전에 모 가수와 내연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는 이를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됐다. 그리고 의사 사위는 처가가 기울자 그나마 남은 자기 몫을 챙기려 했고 이 과정에 작은 어머니와 소위 장서간 갈등 속에서 결국 짐을 챙겼다. 피아노를 치던 딸과는 별거 중이라고 들었다. 이 모든 과정을 작은아버지는 묵묵히 목도하였을 것이다. 강남에 테라스가 있던 웅장한 집에서 한적한 까치울역 인근 주택으로 이사 온 게 벌써 5년 전이다. 작년 그를 마지막으로 봤을 때 무엇이든 잘 드셔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내게 당최 입맛이 없다고 쏙 들어간 눈을 끔뻑거렸다. 눈은 백태가 낀 채 탁한 흰자위를 드러냈다. 성한 건 오로지 그의 가지런하고 새하얀 이뿐이다. 그리고 어제 아내로부터 그가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접했다.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풍선처럼 조마조마했다. 거래처에 가는 길이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잠시 차를 갓길에 세웠다. 의자를 젖히고 하늘을 바라본다. 그는 말년에 병상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자신이 정말 바라던 것은 병든 육신을 지켜주며 손을 잡아주는 단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그를 두고 사람들은 뭐라 할까? 한때의 그처럼 그는 바보야. 결국 헛고생만 하다 간 거지. 멍청한 사람이 따로 없어. 안 그래? 라고 할까? 내 마음도 착잡하긴 아내 못지 않았다. 남편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한 뒤늦은 후회였을까? 작은 어머니는 장례식이 끝나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서 봉사하고 싶다는 말을 하였다. 그 많던 재산 대부분을 탕진하고 변두리 단출한 주택에서 홀로 살게 될 것이다. 과거의 그녀는 이를 상상이나 하였을까? 멋진 테라스에 앉아 한강을 내려다보며 취했을 성취감은 이제 작은 어머니에겐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고 적어도 부조리에 가깝거나 부조리한 것이다. 나는 아직도 확신이 없다. 아내의 작은 아버지, 처음 인사하러 갔을 때의 의기양양한 모습과 말년의 초라한 모습이 자꾸 중첩된다. 거래처로 가고 있지만 무엇 때문에 가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 고민 끝에 일단 가자. 가다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핸들을 잡았다. 열어둔 썬루프 사이로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파고들었다.